S&P 500 notching its 31st record close of the year today. China's ghost cities, or residential buildings without tenants or construction that never finished, have become visual metaphors for the ongoing crisis. 미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에버코어의 수석 상무인 줄리안 이메뉴얼이 CNBC와 인터뷰에서 증권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등극한 가운데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다각화를 이루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점점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중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늘 시선을 중국에서 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경제의 키를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S&P 500이 계속해서 정고점을 갈아치우면서 뉴욕 증권시장은 정말 뜨겁다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월가에서는 S&P 500 인덱스가 연내에 6,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여러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을 때부터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3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니까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거품 논란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정고점을 탈환하고 있는 뉴욕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메뉴런이란 거품 논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의 주가에 실적보다 더한 거품이 끼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경제 침체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거시경제나 매크로 부분에서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투자자들이 모두 고려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고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빠른 대응을 해나가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업사이드보다는 하방 리스크에 관해서 더욱더 관리를 해나가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산업의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인공지능 산업이 본격 궤도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일즈포스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도 월가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실적이나 가이던스를 내놓지 못하자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메뉴런이란 모든 스토리가 잠재적인 거품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품 근처에 있는 동안은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했는데요. 잠재적인 거품이란 결국 그것이 실적으로 증명된다면 거품이 아닌 것이고요. 월가의 기대보다 낮은 실적이라면 거품이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기업의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다만 심리적으로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포모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거품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는 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거품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는 IPO나 M&A 열풍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뉴욕 증권시장에서 거품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메뉴얼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가들이 높은 주가를 이용해서 IPO를 하게 되면 엄청난 현금을 빨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M&A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자 주가를 밀어올리게 되었고요. 결국 많은 기업가들은 우후죽순으로 IPO와 M&A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높이게 되자 시장의 거품은 급속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팬데믹 시기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많은 기업들이 높은 실적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연준의 기준금리 조정 정책으로 인해서 통제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기업의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적당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기업들의 수익이 높아지고요. 미국의 GDP가 상승하는 골디락스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면서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시기에 눈과 귀를 열고 다양하게 벌어지는 경제적인 이슈를 눈여겨보고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만 인공지능 산업으로 재편되는 큰 변화의 시기 속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는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중국 도시 청년들의 실업률은 무려 21%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경제 활동에 활발하게 종사할 수 있는 16세에서 24세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인데요. 세계 최고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인도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기업들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경제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실업률 20.8%라는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너무 큰 이슈가 되니까 더 이상 통계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젊은 층의 실업률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이 높은 청년 실업률을 겪으면서 경제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요.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하이테크 산업 부문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학력의 젊은이들이 갈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다 하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테크 산업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일자리들은 반드시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고학력 젊은 층의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근 미국의 중국 경제 때리기가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중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전에는 8.3% 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성장률은 감소를 거듭했고요. 급기야 2022년에는 마이너스 8%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이 3년임을 위해서 공동부유를 내세웠고요. 부동산 시장에 불을 쌓는 것을 막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돈이 돌지 않았고요. 결국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후의 영향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던 많은 국민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요. 특히 빚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빚만 남게 되어서 중국 경제 전체가 침체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국 당국이 질병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모든 경제를 봉쇄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을 하던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주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요.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각국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급격한 금리 인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요, 중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생산 기지를 차리기도 했고요. 결국 중국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미국에 대한 수출이 23%나 감소했고요. 유럽으로의 수출은 21%가 감소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더 이상 지출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경제학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거의 모든 국가가 팬데믹으로 늘어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는 와중에도 중국은 금리를 낮추게 된 것이죠. 얼마나 경제 문제가 심각한지를 이 대목에서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다른 측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위해서 과도하게 테크 기업들을 통제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알리바바의 CEO였던 마윈이 한동안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사라지기도 했었고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던 상하이 엔트그룹의 IPO를 막으면서 중국 테크 산업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그동안의 미국 정부와의 대립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지도 이념을 내세운 것입니다. 바로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결과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중국 내의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경제 체질 자체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다음 달에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보통 3중전회라고 부르는데요. 3중전회에서 중국의 신품질 생산력을 중국의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공식화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3중전회는요,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요. 작년 9월에 시진핑 주석이 헤이룽 장성을 시찰하러 갔을 때 처음 이 신품질 생산력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이 해왔던 것처럼 대량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질, 즉 기술 혁신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신품질 생산력의 개념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만 미국의 무역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시진핑은요,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이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바로 중국몽이었죠. 미국의 도움으로 일어섰던 중국이 이제는 미국을 제치겠다고 하니까 세계 최대 경제 국가인 미국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겠죠. 당연히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고요. 바이든이 되었든 트럼프가 되었든 미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몽을 이야기할 때부터 미국 정부는 중국 때리기를 해왔다는 것인데요. 결국 중국 경제는 팬데믹 이후에 시진핑의 연임을 위해서 스스로 봉쇄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요.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경제 위기를 초래한 셈인데요. 하지만 시진핑 이전의 중국은 미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오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덩 샤오핑이 주창한 도광양해,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실력을 기른다는 뜻으로 중국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중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이 제대로 먹혔던 거죠. 이로 인해서 중국은 큰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요. 전문가들은요, 중국이 덩샤오핑의 실리주의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숨통을 제대로 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중국 압박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국 경제가 그로기 상태에 처해진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몽이라든지 기술 자립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중국 제조 2025 등의 정책들이 서방 국가들의 위기의식을 높이게 되었고요. 결국 중국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진핑 정부는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세계는 중국의 3중 전회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앞서 말씀드렸던 3중 전회에서 신품질 생산력을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품질 생산력의 핵심은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과 같은 세계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3중 전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앙위의 3차 전체 회의인데요. 직전 3중 전회는 2018년 2월에 열렸습니다. 관례대로 하면 원래는 3중 전회는 작년 하반기나 올해 초에 개최되는 일정이었는데요. 그동안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고 결국 경기 위기를 타개할 정책 방향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요,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 테슬라의 FSD를 승인하고요,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바이든 정부의 압박을 벗어나서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이용해 전 세계로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테슬라의 전략이 성공하게 된다면 본토인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와 로보택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현재는 미국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반도체 수출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엔비디아의 추후 성장성 역시 여전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